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철도 목요 특별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22번째인데요. 이장희 평화철도 공동대표, 평화통일 시민연대 상임대표님을 모시고 중미 갈등 격화와 한반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장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미국이 코로나 위기 이후에 이제 좀 서서히 되잖아요. 중국이 이제 부상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 차원에서 중미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우선 현안 문제는 미국이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 조치하고요. 예. 그게 또 대응으로 또 중국이 청도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 접수하고 이렇게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미국이 중국을 특히 중국이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계속 침해하는 이 무역 문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이면에는 미국이 중국이 동부에서 패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이런 것이 강합니다. 그것은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2010년에 중국이 세계 GDP에서도 일본을 제치고 2위가 되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중국이 인구라든가 또 자원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세계적으로나 동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견제 심리는 상당히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이런 어떤 그 중국의 패권을 소위 제압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트럼프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뭔가 모르게 지금 바이든에게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으로 몰리는 상황을 바깥에 하나의 공적을 중국을 표적으로 삼아서 거기에다 다 넘겨버리라는 그런 속셈도 있다. 홍콩도 사실은 이제 일국 양제에서 중국 땅이잖아요. 그렇죠. 자율성도 상당히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개입을 하고 있고 남중국해도 항공모함도 다니고 있고 중국의 이제 영공영의 이용을 침략으로 간주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가깝게는 홍콩에 중국이 소위 우리로 말하는 국가보안법 같은 걸 만들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그리고 또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EU들 여기다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대 동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그 남중국 해에 사실 남중국 해라는 것은 이것이 과거에 동부에서 영토 문제라 이럴 것 같은 되게 식민지나 전쟁과 관련된 문제, 센카쿠 열도라든가 쿠릴 열도라든가 독도 문제인데 남중국의 문제는 70년 중반에 유엔이 그 주변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니까 석유와 지하자원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되자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섬에 유사한데도 그 주변에 하나의 그 구단선이라 이래가지고 배타적 경제 수역 비슷한 이 선을 긋죠. 끈을 긋고 이 지역에 들어오는 모든 배들에 대해서 통제를 하니까 이것이 미국은 무슨 얘기냐 해협부 위반이다. 또 여기 동조하는 베트남, 필리핀, 동남아 국가들이 전부 중국에 대한 견제 심리 이런 것을 배후에서는 미국이 또 상당히 우군을 얻은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상당히 거칠게 폼페오의 은사라든지 보면은 거칠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이제 굉장히 미국을 관리하는 것 같아요. 정면으로 부딪히면은 중국, 미국 다 국가 발전 전략에 손상이 있으니까. 관리를 하는데 핵심 이익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그렇죠. 하는 게 이제 대만 문제라든지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홍콩 문제인 것 같아요. 잘 봤습니다. 그 중국은 트럼프가 저렇게 좀 상식에 맞지 않은 행동하는 것은 11월
대선을 지향하는 아니냐. 예. 대선까지는 우리가 좀 관리를 좀 하자. 참을 건 참고. 정책에 있어서는 아직도 우리가 좀 인내하고 대선 지나면 누가 되든 값에 이제 정상적인 외교의 상식에서 문제 해결을 하게 된다면 뭐 문제가 좀 나름대로 좀 나아질 거 아니냐라고 해서 상당히 신중론, 관망론 입장에 보는데 뭐 트럼프 입장은 당장 11월 선거가 뭐 급하니까 좀 격하게 해서 유권자들의 저희 시선, 또 관심 끌어주려는 거죠.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그렇죠. 바로 우리 한반도가 이제 그런 불이익을 입을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고래 싸움에 어부지리하자. 한마디로 이제 딱 정반대의 효과를 또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는 또 지적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각 관계 부처가 다 모여가지고 제3차 외교 전략 조정 회의를 했어요. 강경화 이제 외교부 장관이, 외무부 장관이 군사 안보는 한미 동맹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하는 것을 미국, 중국을 다 활용하고 이런 이제 마치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자기 힘이 없이 균형 외교다, 뭐 중립적 태도다 하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외교 안보 라인의 이 대미 대중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그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점도 있고 또 잃는 점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그 잃는 점이라 이러면 미중 갈등이 되면 이 진영 논리를 다시 신냉전주의를 다시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한반도 평화 통일 남북 관계는 어느 쪽 편을 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우리로서는 문제 풀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육자회담, 다자회담, 다자주의 속에서 남북한 문제가 스무스하게 해결되는 이런 것이 우리가 안보적인 측면, 뭐 평화 통일 이런 측면, 뭐 이런 측면에서는 진영 논리의 어느 한쪽에 우리가 소위 우리 입지가 좁아지는 거 이건 뭐 잘못된 점이고 한편 중국의 가장 제일 잘 나가는 화웨이, 그렇죠. 반도체 이걸 지금 미국이 뭐 공격함으로써 이외에 있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급부상 하게 되고 뭐 그 밑에 있는 뭐 미국 거는 아직 3등이 있죠. 뭐 이런 경제적인 측면 뭐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간에 또 우리 현실적으로 27%의 그저 우리 수출을 지금 중국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비중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의 그 흑자를 우리가 일본과 그리고 또 미국에 뭐 적자를 메꾸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은 상당히 신중한 행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 기업이 하웨이 거래하는 이걸 중단하라고 미국이 압박을 가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LG U+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기업 거래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압박을 넣는 이건 참 문제가 아닌가. 미국에서는 횡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미국의 횡포죠. 사실 일본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했죠. 그렇죠. 사실 뭐 얼마 전에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서도 이 강제징용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경제보복 조치로 해서 사실 옛날 전범 기업들이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어떤 집행조치에 따르려니까 뒤에 일본 정부가 은근히 압력을 넣어서 다시 태도 돌변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정부가 사기업의 어떤 정책에 관여하는 거죠. 지금 이제 힘 없이는 이 중립 또는 이제 비동맹 뭐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동북아 이 질서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남쪽만으로는 이 자주적 힘이 없기 때문에 이 균형 외교를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남북 협력을 해서 우리 한반도 전체의 자주적 힘을 키우고 거기에 기초해서 이제 중미 간의 균형 외교를 했으면 좋은데 이 남북 협력을 또 대북 제재로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정밀하게 미국이 타격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미국이 여기 신냉전을 계속 적절하게 풀어주면서도 신냉전을 해서 진영론을 해야 미국의 군수산업이 또 막대한 또 무기를 팔아먹고요. 항상 디바이드 룰을 분할과 또 통합 뭐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은 어떻든 간에 이 턴 바구니 속에서 남과 북이 자주적인 민족의 역량의 파이를 키워야 됩니다.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건 나는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 남북 합의를 이행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평화철도가 지향하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4.27 판문점 선언에 합의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엔의 제재라든가 미국의 대북 제재 내용 가운데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대북 제재나 미국의 유엔 안보리나 미국의 대북 제재의 목적은 WMD 혹은 비확산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제재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 내용에 보면 남측에 북측 안에 운송수단이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야. 운송수단을 철도도로 연결 말하는 거죠. 그 운송수단이 들어가게 되면 그쪽에 뭐 WMD 비확산 여기에 방해된다는 거죠. 뭐 그것도 한 번 더 나가서 미국의 대북 제재 가운데 제일 정말 참 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컨드리 보이콧라고 제재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제재하는 국가 안에 특정한 사람이나 기업이나 이런 걸 딱 지정해줘가지고 그런 대상자와 다른 제3국이나 기업이나 사람이 접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처벌해버린다. 그러니까 생명줄을 쪼르는 거죠.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국제인도법 위반이다. 그리고 또 비례성의 원칙의 위반이다. 그리고 또 제재는 뭐 제재 자체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제재의 목적이 평화를 유도해서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또 예외가 있습니다. 뭐 인도주의 목적이라든가 뭐 생존에 관련된 문제는 제재위원회에 거쳐서 이걸 풀어주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4.27 판문점 선언 남북관계가 상당히 정말 미럴 시대로 지금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유엔의 제재나 대북 제재를 여전히 경직되게 해석을 하고 제재에다가 방점을 두는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이 한반도의 신냉전주의, 패권주의적인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자국의 군수기업들이 적절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입지를 유지시켜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7.27 평화협정, 휴전협정 67년 됐습니다. 이제 어제 그저께가. 그래서 휴전협정문에는 3개월 이내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미국이 계속 회피해가지고 67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매번 이제 54년도 제네바 합의에도 그렇고 94년도 제네바 합의, 2000년 조미 공동 커뮤니케 모든 싱가포르 회담까지 거듭거듭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직 평화협정 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보면 남쪽은 UNC고 북쪽은 북한과 중국인데 사실은 저 제일 문제가 뭐 중국은 94년에 철수를 해버렸고 UNC하고 북한하고 남았는데 94년에 또 뭐 UNC에 수석사령관을 남측을 임명하자 실질적으로 북한이 군사정전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정전협정의 군사정전위원회보다는 뭐 소위 미북 장성급 회담이라든가 판문점 대표부라든가 좀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가장 핵심은 정전협정을 평화체제 바꾸는데 그 당사자는 누구로 할 것인가. 그것이 오랫동안 이제 북측은 미국하고 하겠다. 평화 문제나 통일 문제는 미국하고 한다. 자주성이 없는 너하고는 그냥 불가친조약을 맺고 평화협정이라든가 통일의 문제 앞으로 한반도의 어떤 그 구성에 대해서는 미국하고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북측의 태도가 서면상으로는 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가 출발로 해서 평화 문제도 남과 북이 공관 평화 체제를 이룰 때까지 노력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뭐 드디어 2000년 6.15 공동선언 확실하게 그다음에 2007년 14 정상선언 4.27 선언해서 이제 뭐 평화 문제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는 남과 북이 함께하는 뭐 여기에 대해서 이건 다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최근에 이 한반도 상황이 아시겠지만 지난 6월 14일 날 4.27 이후에 정말 평화의 봄바람이 불어서 새로운 어떤 한반도의 평화 시대를 활짝 열게 돼 있는데 4.27
선언에 합의한 예.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예. 6월 14일 날 오후 4시에 예. 북측이 폭파시켜 버렸다. 예. 예. 이건 대단히 정말 참 우리로서는 예. 남북한의 현재 어떤 감성적인 측면에서의 북한의 어떤 예. 남이나 북에 대한 참 미국에 대한 예. 뭐 어떤 분노랄까 이런 걸 예. 느낄 수 있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유엔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휴전 협정에 의거해서 있는 건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9.19 평양 그 선언을 위해서 북한 방문했을 때도 형식적이나마 유엔사의 허락을 받고 올라갔다 그럽니다. 예. 관할권을 DMZ 이 관할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거의 유명무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있으면서 우리 평화철도에 추진한 남북철도 연결 운행도 그렇습니다. 이게 운행 자체는 대북 제재 사항이 아닌데 북쪽이 현대화를 위해서 철강제가 들어가면 제재 대상이랍니다. 그러고 50만 1년에 50만 배를 기름 그 한도 내에서 하면은 운행은 가능한데 그 안에 뭘 싣고 가면은 그리고 안 된다는 운송수단, 거잖아요. 기계류 예. 이런 것이 북측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그 말고 또 있다는 거죠. 대북 제재 말고 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바로 유엔사 허락입니다. 예. 이놈들이 그거는 유엔사를 이제 앞세우고 그 구역 자체가 예. 구역 자체가 정전협정에 예. 유엔사의 다 통제 안에 있어요. 예.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유엔사는 유엔의 기구도 아니고 그렇죠. 유엔사는 지금 이제 본부는 한국에 있지만 7개 지부는 일본에 있는데 예.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 사태 때 예. 한반도 유사 사태 때 미군의 병참을 돕기 위한 작전을 예. 돕기 위한 예. 인계철선에 대해서 개발 예. 막 그런 거 있고 예. 지금 현재 유엔사는 예. 아시겠지만은 50년 7월 14일 날 이승만 박사로부터 작전 한미성, 지휘권을 예, 받았는데 예. 78년에 다시 유엔사의 작전 지휘권이 한미연합사에 줬단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이 2022년까지는 22년. 까지는 유엔사 갖고 있는 작전을 받겠다는 거예요. 예. 자, 최근에 유엔사가 재활성화 조치회가 굉장히 지금 현재 조바심이 많아요. 예. 그건 뭐냐면 예. 이걸 만약 뺏겨버린다면 유엔사가 어떻게 될까? 유엔사의 꼴 미군입니다. 이게. 예. 자기들이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끈기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히 유엔사 재활성화 조치를 보고 한반도가 지금 현재 가장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란 말이죠. 예. 이 평화 프로세스는 남과 북이 4km, 2km, 2km DMS를 두고 이것을 자유롭게 왕래를 해야 접촉이 가능한데 예. 정전협정에 의하면 어떻든 유엔사가 형식적으로는 그렇죠. 이걸 있습니다. 통제하고 허락을 받게 돼 있는데 예. 사실상 정전협정의 전문에도 보면 예. 평화적인 유도가 핵심이라면 그렇죠. 그걸 평화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그렇죠. 도로철도 연결하려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WMD를 확산시키고 비핵화를 방해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 목적론적인 정전협정 해석 예. 또 유엔 제재의 목적론적인 해석에 의하면 유엔시가 하고 있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그러면 교수님 유엔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연합사가 있고 또 주한미군 사령부가 있어요. 세 개 모자를 쓰고 이 세 개 모자를 지금 똑같은 주한미군이 두 개 모자를 더 쓰고 지금 그렇죠. 자기들이 생색을 낼 때는 미군이 딱 앞에 나오고 그렇죠. 악역을 할 때는 유엔사를 하죠. 그런데 유엔시는 가짜입니다. 가짜고. 정확히 말하면 50년 7월 7일 소위 말하는 안보리가 해준 이름은 Unified Command 통합군 사령부인데 이것이 7월 7일에서 7월 24일 날 동경에서 창설됐더니 United Nations Command 유엔의 허락도 없이 마치 유엔에 있는 기구인 것처럼 사령부 UN United Nations 유엔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커만드 사령부 유엔 사령부 사람들 저 유엔 사령부단 말이죠. 근데 94년에 북한이 유엔에다가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유엔시와 유엔 본부하고는 어떤 관계와 지금 어떤 보고를 받고 있냐니까 보고도 받지 않고 유엔 기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미국의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이다. 예. 여기서 작년에도 유엔 러시아 대사가 똑같은 질문에서 예. 똑같은 해답을 알았고, 예. 75년에는 유엔사 해체 결의가 유엔 총회에서 있었습니다. 북측에 의해서는 완전 해체고, 서방 측의 해체 결의는 조건부, 평화협정 체결하에 해체 결의.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독일 같은 경우는 방위비 인상 올려달라 그러니까 못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9,000명을 감축을 하고 이랬잖아요. 우리도 지금 주한미군 감축설이 나옵니다. 말로는 나오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전략적 유연성 개념으로 신속 이동 배치를 하면서 원래 이제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하면 대북 억지력으로서의 주한미군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쪽이 남침할 가능성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분쟁 지역에 개입하기 위해서 이동하기 위한 전초 기지로서 주한미군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전략적. 그래서 이거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위반한 거 아니에요. 우리 헌법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있고. 헌법의 평화지. 국민들이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 유연성. strategic flexibility라는 건데 2006년에 한미 외교부 장관 사이 합의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핵심은 쉽게 말하면 기동군, 미국 기동군, 세계 경찰로서 막 옮겨가면서 뭐 지역에 관계없이 개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 유엔의 목적은 평화 뭐 이런 거. 그러나 분명하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말씀하신 대로 대북 억지 기능이고 지역이 그게 뭐냐면 태평양 지역만 돼 있습니다.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왜 이라크에 가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헌법 위반이고요. 또 헌법의 평화주의 위반이고. 그래서 명백히 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반되고 또 이렇게 되면 우선은 우리의 중동 외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지역에 주한미국 미군들이 그쪽으로 간다 하면 저쪽에 받아들이기로는 이거 한국 정부가 무기나에 무기나에 된다면 이거 우리 정부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뭐 이락전 거기서 경제 보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삼성인가 뭐 간판 다 깨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란하고 관계도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석 달 전이죠. 우리 NGO가 그 한번 좀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란의 대통령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 볼 때 지금 이제 평화협정하고 비핵화 뭐 연계시키려고 자꾸 그러는데 이건 평화협정 문제는 비핵화하고 전혀 상관없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 체계로 전환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평화협정으로 전환을 하면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성격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게 이제 바로 UNC의 임무가 뭐냐 이거죠. UNC 1차적으로 UNC가 파견될 때는 UN 안보리 결의 5777에서 대북 억지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의미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92년 이후부터 남북 관계가 물론 긴장되지만 질적으로 정말 남과 북 사이에 군사적인 충돌이 있을 거라면 남도 북도 원치 않아요. 뭐 그냥 뭐 때로는 하나의 기싸움으로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대북 억지 기능이 없어지니까 뭐 UNC의 의무는 정협협정 관리 협정이야. 이제 이걸 그마지고 굉장히 빡세게 적용을 하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 남과 북 사이가 소위 말해 평화 프로세스에 좀 관여하는데 그게 또 이 사람들이 힘을 얻은 것은 UN 제재 조치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기계루라든가 운송수단이라는 기타 이런 것이 북측 구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그러면 철도도로 연결, 뭐 기계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것이 WMD하고 무슨 뭐 WMD를 뭐 확산시킨다든가 비핵화를 방해한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 번 더 평화를 좀 유도를 해서 물류를 하고 균형된 민족 경영을 하려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본다면 그걸 유엔에 장려를 해줘야 되고 그런데 형식적으로 하여튼 몇 가지 조문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미국이나 UNC나
진정성에는 상당히 의심이 있다. 예. 과연 진정으로 한반도 이 사람들이 비핵화를 원하고 있고 예. 또 뭐 평화체제를 원하고 있는지 예. 이게 다 해결돼 버리면 자기들은 손 털고 나가야 되는 예. 이런 절박함 때문에 그런 건지. 예, 예, 예. 요번에 이제 신임 통일 외교안보 라인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이제 국정원장, 서훈 외교안보 특보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됐는데 지금 중미 이제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북쪽도 이제 합의사항 이행 안 하고 미국이 적대적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군사적인 공세를 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이제 전망이 있고 10월 공세 또는 뭐 10월에 뭐 대타결 뭐 이런 뭐 상반되는 전망이 있는데 요번에 그 신임 이 라인이 좀 제대로 할까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카드들이 배치된 것 같은데. 뭐 어느 역대 뭐 외교 라인보다는 예. 상당히 정말 집행력 있고 네. 또 의지가 있는 그런 분들이 이번에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이제 특히 우리 통일부가 제일 관심인데 예. 통일부가 외교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이런 라인을 예. 좀 제치고 예. 뭐 NSC에도 영향을 주고 예. 선도하는 예. 뭐 이런 어떤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예. 말씀하신 대로 예. 한반도가 북미 시대가 아니고 예. 남북의 이 시대로 만들겠다. 예. 그것은 민족 자주의 역량, 예. 또 민족 자결권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것을 주도를 해 간다는 그 캐치프레이즈는 뭐 저는 좋은 동의를 것 합니다.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문재인 정부 자체가 예. 정말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되고 예. 예. 또 이걸 방해하는 예. 우리 국민들 간에 또 야당의 예. 방해 공세가 있겠죠. 예. 우리 시민사회야 뭐 상수로 예. 정말 그 뭐 적극적으로 우리는 뭐 환영하죠. 예. 이인영 이 전대협 1기 의장인데 이 정말 요번에 이제 태영호가 막 시비 걸고 막 했지만은 정말 그 통일에 대한 신념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좀 치고 나가야 좀 뜰 것 같아요. 이인영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사무장도 잘하기를 기대하고 계시죠? 예. 자 마지막으로 광복 75주년입니다. 예. 벌써 7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미국 눈치 보고 경제는 또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자주적인 힘은 약하고 남쪽이 약하면 남북 협력해가지고 힘을 키우면 되는데 그것도 가로막히고 미국 눈치를 보고 그동안에 통일부는 또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친미파에 짓눌려 있었고 김현철 장관 할 때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예. 사표를 이거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걱정을 했대요. 예. 그 학자 정말 착한 사람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통일부 장관은 착한 사람이 하면 안 된다. 거의 깡패 비슷하게 용기 있는 사람이 한번 내질르면서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강대국으로부터 자주성을 회복하고 평화번영 통일로 나아가야만이 민족의 이 출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남북 경협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를 위해서 정부와 국민 각각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선생님 고견을 부탁합니다. 예. 민관이 투 트랙으로 각자의 역할에서 예. 하면서 서로 힘을 합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이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들어와서는 예. 너무 정부 주도로 해서 생색을 내려 했어요. 예. 민간에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사례가 많았어요, 사실은. 예. 민간이 해야 될 역할을 확실히 밀어주고 또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확실히 그렇지. 해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 말하면 정부가 해야 될 것은 남북 관계에서 하드웨어적인 이런 건 정부가 해줘야 돼요. 그 철도 도로 연결 이거 정부가 확실히 밀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뭐 제도라든가 이런 비전 동의받는 거 그렇죠. 이런 건 하드웨어적이고 돈이 많이 들고 이런 건 정부 부분이 해줘야 됩니다. 인프라를 깔고요. 그러나 또 그것을 저쪽하고의 공감을 느끼고 채워주고 하는 것은 이게 결국 평화 통일의 양쪽 주체는 주민입니다. 주민들의 접촉이라 이런 것도 시민들 간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양쪽이 예. 어떤 각자의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예.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보건대 예. 정말 참 많은 노력도 했지만은 예. 너무 제 생각 통일부서나 관련 부서들이 자기들이 생색내려는, 자기들이 독점하려는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민간하고 경쟁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뭐 법제도도 하나도 고치지 않았어요. 남북교류협력법 보면 예를 말하면 민간을 규제하고 또 지자체를 규제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상당히 그 교류협력법에 독소조항도 이렇게 완화를 하는 거 보면 예. 뭐 좋은 조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 예. 정부가 해줘야 되죠. 예.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았어. 예. 우리가 남과 북이 합의한 걸 우리 정부가 이걸 지키려고 하고 또 집행하려는 의지를 예. 강하게 보여야 예. 국제사회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 합의한 문서를 그냥 휴지적으로 만들면 예. 어디 유엔이 지지 결의를 해주겠어요? 그렇죠. 유엔 사무처 우리가 당장에 등록하겠어요? 예.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문재인 정부도 좀 용기를 가지고 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 비준 동의를 받고 그러고 난 뒤에 그게 걸맞게 국내 법령을 정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남북관계 보면 4.27 판문점 선언에 입각해가지고 냉전 법령들을 다 개폐를 해야 돼요. 그것이 법률과 같은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우선적인 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합의한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가동해야 됩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에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뭐 지난 6월 14일 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지만은 그러나 나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는 대단히 중요한 합의입니다. 그게 과거 같은 단순한 연락관계가 아니고 영사 기능 플러스 준 외교 기능입니다. 1972년 동서도 기본조약에 의한 상주 대표 기능입니다. 대단합니다. 웬만한 문제는 우리가 중국 안 가고 민간단체 맨날 교류 협상을 했죠. 중국 갔잖아요. 여기 앞뒤로 그렇죠. 그 조문에 딱 나와 있습니다. 양 정부 간 합의, 양 민간 간의 협의를 긴밀하게 합의하는 그걸 도와주겠다. 이건 준 외교 기능입니다. 이거 저는 살려버리라고 합니다. 북이 저런 것은 완전히 깨자는 게 아니고 좀 어린애 엉성을 부리는 겁니다. 너가 왜 그렇게 좀 잘해줄 수 없느냐. 그렇죠. 미국에게 좀 눈치 너무 보지 말고. 상징적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에 너무 눈치 보지 말고 좀 제대로 좀 해달라. 뭐 예를 하나 들면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앞두고 북이 그 해에 김정은 신년사는 소위 핵건설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이나 병진 정책에서 4.27 딱 하고 난 뒤에 20일 날, 다음에 일주일 앞둔 20일 날 전원회의를 열어서 당 병진 정책을 확 바꿔버리고 경제 건설을 하겠다. 그렇죠. 이걸 보더라도 북측이 4.27 선언에 대해서 남북 합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진정성을 가졌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말 순수한 북측의 초심을 알고 우리 정부나 우리 민간이 희망을 가하면 반드시 나는 이번 다시 남북 관계가 4.27 당시로 다시 돌아올 거다. 희망을 갖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권위 있는 국제법 학자 우리 이장희 선생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중미 갈등 이거를 우리 한반도의 자주적 힘을 키워가지고 균형 외교를 함으로써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고 또 이제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 합의 이행을 하고 그죠? 미국에도 좀 할 말을 좀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7천만 결의 살 길이 확 열리는데 지금 청와대 요번에 신임 통일 외교안보 라인이 큰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끌어주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여튼 선생님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